그릿. 엔젤라 더크워스 지음, 김미정 옮김.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제1장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당신이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드디어 해낸 것이다.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전형은 미국 유수의 대학들만큼 엄격하다. 아주 높은 SAT 또는 ACT 점수와 뛰어난 고등학교 성적은 필수다. 11학년부터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또는 미국 부통령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 전형에도 없는 항목들이다. 게다가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포함한 체력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아야 한다. 해마다 1만 4천 명 이상의 11학년생이 지원 절차를 밟는다. 그 중에서 필수 서류인 추천서를 받는 데 성공한 4천 명이 추려진다. 그리고 다시 절반이 약간 넘는 2,500명이 웨스트포인트의 엄격한 학업과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그렇게 선발된 집단에서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아 등록한다. 웨스트포인트의 남녀 입학생 거의 전원이 학교 대표팀 선수 출신으로 대부분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퇴생의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 여름에 비스트 베럭스, 일명 비스트라고 공식 문서에도 표기된 7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다는 사실이다.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려고 2년 동안 준비한 학교를 2개월도 채 다니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2개월간의 생활이 예사롭지 않다. 웨스트포인트 핸드북에서는 비스트를 이렇게 설명한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생활하는 4년 중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게 느껴질 이 훈련은 학생들이 신입생도에서 군인으로 변모하도록 설계되었다. 일과는 오전 5시에 시작된다. 생도들은 5시 30분까지 집합하고 정렬해 부동 자세로 국기 개양식을 거행한다. 그 뒤로 강도 높은 달리기나 체조, 열병 행진, 강의실 수업, 화기 훈련, 운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밤 10시가 되면 애잔한 소등 나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진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일과가 다시 반복된다. 주말도 없고 식사 시간 이외에 휴식 시간도 없으며 웨스트포인트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락도 일절할 수 없다. 한 생도는 비스트를 이렇게 묘사한다. 생도들은 모든 발달 영역에서 정신적, 신체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받습니다. 훈련에서는 생도들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어떤 생도가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나는 2004년 심리학과 대학원 2년차일 때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섰지만 미국 육군에서는 같은 질문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었다. 내가 그 퍼즐을 풀겠다고 나서기 약 50년도 더 전인 1955년, 제리 케이건이란 젊은 심리학자가 육군에 징집된 후 웨스트 포인트로 배치됐다. 그는 거기서 신입생도 중에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밝혀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무슨 운명인지 케이건은 웨스트 포인트의 중퇴생에 대해 연구한 최초의 심리학자였을 뿐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가서 처음 만난 심리학자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실험실에서 2년간 시간제 근무까지 했다. 케이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려던 웨스트 포인트의 초창기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평했다. 그는 생도들에게 그림이 인쇄된 카드를 보여주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말해보라는 검사만도 수백 시간은 했을 거라고 회상했다. 이 검사는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숭고한 행위와 용감한 공적을 떠올린 생도들은 중퇴하지 않고 졸업할 것이라는 근거로 실시됐다. 원리는 훌륭해 보이는 많은 아이디어처럼 이 검사도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었다. 생도들의 대답은 다채롭고 재밌었지만 그들이 실생활에서 내리는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후로도 여러 세대의 심리학자들이 웨스트포인트의 중퇴생 문제에 매달렸지만 어떤 연구자도 왜 가장 촉망받는 생도 일부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는지 확실히 설명하지 못했다. 나는 비스트에 대해 알게 된 직후에 웨스트포인트 교수로 수년째 재직 중인 군 심리학자 마이크 매슈스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매슈스는 웨스트포인트가 엄격한 입학 절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남녀 생도를 성공적으로 가려내고 있다고 했다. 입학처 직원들이 지원자별로 SAT 또는 ACT 성적, 해당 연도의 졸업생 수를 고려한 고등학교 석차, 잠재적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객관적인 체력 평가에서 받은 점수들을 대입해서 가중 평균을 구한 종합 전형 점수를 준거로 쓴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종합 전형 점수는 지원자가 다양하고 엄격한 4년 과정을 통과할 인재인지 판단하기 위해 웨스트포인트에서 마련한 최상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도들이 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기술을 얼마나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는지 추측해보는 수치다. 종합 전형 점수는 웨스트포인트 입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마저도 비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생도를 확실하게 예측해주지는 못했다. 사실 종합 전형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은 생도나 최저점을 받은 생도나 중도 탈락률은 비슷했다. 매슈스가 내게 연구실 문을 열어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매슈스는 자신이 청년 시절 공군에 입대한 뒤에 받았던 훈련에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얻었다. 그가 받은 신병 훈련은 웨스트포인트의 기초 훈련인 비스트만큼 끔찍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유사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현재의 역량으로는 버거운 도전 과제들이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매슈스와 다른 신병들은 난생 처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요구를 매시간 받았다. 2주도 안 돼 지치고 외롭고 좌절감에 빠져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동기들 모두가 그랬죠. 일부는 정말 그만뒀지만 매슈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위기 대처 능력과 재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 실제로 훈련 도중에 포기하는 신병들 중 그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 그 무렵 도전에 임하는 불굴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마이크 매슈스만이 아니었다. 성공의 심리학을 막 탐구하기 시작한 대학원생이던 나는 재계, 예술계, 체육계, 언론계, 학계, 의학계, 법조계 지도자들을 면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의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면담에서 드러난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 중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된 것도 있었다. 예컨대 다수의 기업인은 재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언급했다. 면밀한 계산 끝에 수백만 달러가 걸린 결정을 내리고도 편히 잘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가에게 이 특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들이 언급한 특성은 창작 욕구였다. 나는 뭐든 만들기를 좋아해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좋아요. 그에 반해 운동선수들은 승리할 때 느끼는 황홀감이 동기가 된다고 했다. 승자는 정면 대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싫어하죠. 분야별 특성과 함께 공통적인 특성도 드러났는데 내 관심사는 그 공통 특성들이었다. 분야에 상관없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운도 좋았고 재능도 있었다.
그 이야기는 전에도 들어와서 의아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면담 중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잠재력을 실현해보기도 전에 중도 하차하거나 흥미를 잃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망주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특성인 듯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글을 썩 잘 쓰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글을 읽다가 어설프고 멜로드라마 같아서 웃고는 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장력을 계속 향상시켰고 지난해에는 구겐하임 재단에서 연구비까지 지원받았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했다. 그녀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할 때도 본인이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죠. 큰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끈기가 남달랐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끈덕지게 자신의 일에 매달렸을까? 그들 대부분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는 자신에게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 그들 각자가 비할 바 없이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의 달성만큼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호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됐다. 요컨대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편집자.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라는 그릿의 뜻을 한국어의 한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되 문맥에 따라 투지와 의지 등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명료하게 실체가 잡히지 않는 특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군의 심리학자들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수량화하지 못한 특성이 아니던가. 내가 면담했던 사람들 역시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서도 직접 검사해볼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면담 기록을 훑어봤다. 그리고 때때로 피면접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릿이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질문들을 만들어 나갔다. 질문의 절반은 끈기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좌절을 딛고 일어나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와 같은 것들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열정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등을 물었다. 그렇게 그릿 척도가 만들어졌다. 솔직히 응답한다면 이 검사지는 당신이 얼마나 투지와 집념을 갖고 인생을 사는지 측정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2004년 7월 비스트 둘째 날, 웨스트포인트 생도 1218명은 그릿 척도를 작성했다. 전날 생도들은 웨스트포인트에서 허용하는 단 90초 동안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남자들은 머리를 밀고 민간인 복장에서
그 유명한 회색과 흰색의 웨스트포인트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사물함을 배정받고 헬멧과 기타 장비들도 지급받았다. 그리고 정렬 방법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무색하게 4학년 생도들에게 제대로 된 정렬법부터 교육받았다. 처음에 나는 그릿 척도 점수가 SAT나 ACT 점수와 비례하는지 살펴봤다. 결과가 어땠을까? 그릿 점수는 입학 사정 과정에서 공들여 계산한 종합 전형 점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다시 말해 생도가 가진 재능은 그의 그릿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없었고 역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였다. 재능과 그릿이 별개의 특성이라는 조사 결과는 메슈스가 공군 훈련 과정에서 관찰한 현상과도 일치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결과를 대면하고 몹시 놀랐다. 대체 재능 있는 생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능 있는 생도가 노력하며 끝까지 버틴다고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훈련을 버텨내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될 생도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비스트를 끝까지 통과한 생도들만 놓고 본다면 종합 전형 점수가 웨스트 포인트에서의 모든 성적을 알려주는 훌륭한 예측 변인이다. 학점뿐 아니라 군사훈련과 체력 점수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준다. 그러므로 재능이 그릿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다. 비스트의 마지막 날까지 71명의 생도가 탈락했다. 그릿은 비스트를 통과할 생도와 통과하지 못할 생도를 알려주는 대단히 신뢰할 만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듬해 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웨스트 포인트를 다시 찾았다. 그 해에 비스트 중도 탈락자는 62명이었고 이번에도 그릿이 어떤 생도가 남을지 예측해주는 변인이었다. 그에 반해 비스트를 통과한 생도와 탈락한 생도의 종합 전형 점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나는 전형 점수를 구성하는 개별 점수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역시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비스트 수료의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SAT 점수, 고등학교 석차, 리더십 경험, 운동 실력,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종합 전형 점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릿이다. 잠재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의 차이. 내가 대학원에 진학한 해에 스펠바운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됐다. 영화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 비, 단어의 철자를 한자씩 발음해 마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어 대회, 결선을 준비하고 겨루는 과정을 따라다니며 보여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펠링 비 결선은 해마다 워싱턴에서 3일 동안 개최되며 평소 상업성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주로 방송하는 ESPN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8명의 학생은 이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 먼저 전국 각지의 철자 맞히기 대회에서 수백 개 학교의 수천 명 학생들을 꺾어야 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어려워지는 출제 단어의 철자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맞춰서 학급, 학교, 학년, 시, 도의 모든 학생 중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스펠바운드를 본 나는 궁금해졌다. 스코틀랜드 춤곡,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가진과 같은 단어의 철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맞히려면 제 나이보다 발달된 언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릿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까? 나는 스펠링비 우승자 출신으로 현재 대회 사무국장인 페이지 킴블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활달하게 응대해 주었다. 킴블도 나만큼이나 우승자들의 심리 구조를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몇 개월 후에 치러질 결선에 진출할 273명이 확정되는 대로 그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학생에게는 후한 보상이 될 $25짜리 상품권을 답례로 주겠다는 약속에 결선 진출자의 약 3분의 2가 내 실험실로 설문지를 보내왔다. 가장 나이가 많은 응답자는 대회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선인 15살이었고 가장 어린 참가자는 겨우 7살이었다.
결선 진출자들은 그릿 척도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철자 연습에 들이는 시간도 보고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주중에는 하루 1시간 이상, 주말에는 하루 2시간 이상 연습한다고 했다. 평균은 그랬지만 전혀 공부하지 않은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9시간이나 공부했다는 참가자도 있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 나는 결선 진출자의 일부만 별도로 표집해서 언어 지능 검사를 실시했다. 집단 전체로 봤을 때 참가자들은 비범한 언어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참가자들 간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커서 어떤 아이들은 언어 영재 수준의 점수를 받은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그 연령대의 평균 점수를 받았다. ESPN에서 결선 중계방송을 하던 날 나는 긴장되는 마지막 순간 13살인 아누라 카시압이 앞꾸미음이란 음악 용어의 철자를 정확히 맞춰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는 장면까지 쭉 지켜봤다. 그렇게 최종 순위까지 확보한 뒤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결선이 치러지기 몇 달 전에 측정한 그릿 점수가 참가자들의 최종 성적을 예측해주는 변인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릿이 높은 아이들이 나중 라운드까지 진출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릿이 높은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펠링비 대회에 출전했다. 재능은 어땠을까? 언어 지능 역시 어느 라운드까지 진출할지 예측해줬다. 하지만 언어 지능과 그릿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또한 언어에 재능이 있는 참가자들이 재능이 덜한 참가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하지도 않았으며 스펠링비 대회 출전 경력이 더 많지도 않았다. 그릿과 재능이 별개라는 사실은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시 드러났다. 그 연구에서는 SAT 점수와 그릿 점수가 반비례 관계로 나왔다. 연구의 표본 가운데서 SAT 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평균 그릿 점수는 또래 학생들보다 약간 낮았다. 이 연구 결과와 그동안 수집해온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서 얻은 통찰이 향후 내 연구의 기본 지침이 됐다. 그것은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잠재력의 발휘는 별개라는 사실이다. 제7장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나는 초창기의 연구에서 내셔널 스펠링 비의 진출자 중에 투지가 강한 아이들이 투지가 약한 아이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더 많은 연습 시간이 결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졌다. 여러 면에서 이해가 되는 결과였다. 나는 수학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이 기울이는 노력에 엄청난 편차가 있음을 목격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야말로 일주일에 1분도 숙제하는 데 쓰지 않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다. 그릿이 있는 사람은 대개 남들보다 오랫동안 노력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그릿의 이점은 단순히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서 오는 듯했다. 동시에 수십 년간 업무 경험을 쌓았는데도 중간 정도의 역량에서 맴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여러분도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직장 생활 내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게 봐줘도 괜찮은 정도 또는 해고되지 않을 정도의 기술에 머무른 사람을 알고 있지 않은가? 내 동료 중에 한 명은 20년간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마다 경험을 쌓고 그만두기를 20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는 농담을 즐겨한다. 개선의 일본식 발음인 카이젠은 발전의 정체에 저항한다는 뜻이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지속적 향상이다. 예전에 카이젠이 대단히 효율적인 일본 제조업의 이면에 숨겨진 핵심 원리로 선전되면서 미국 경제계에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다. 수십 명에 이르는 그릿의 전형들을 면담했던 내가 단언하건대 그들 모두 카이젠의 태도를 물씬 풍겼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기고가인 헤스터 레이시 역시 성공 신화를 썼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동안
그들 모두 이미 놀라운 수준의 전문성에 도달했으면서도 이를 뛰어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를 내비쳤다고 했다. 배우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맡은 배역을 완벽히 연기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잘 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역에서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은 발전이 있어야 하니까요. 또 어떤 작가는 책이 나올 때마다 이전 책보다 낫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였죠. 레이 씨가 설명했다. 현실 안주와 정반대인 태도였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 상태였어요. 불만으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나는 면담 연구를 하는 동안 그릿에는 관심사에 쏟는 시간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한지 궁금해졌다.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은 물론 양질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나는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을 다룬 자료를 전부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지심리학자인 안데르스 에릭슨을 찾아갔다. 에릭슨은 전문가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비결을 줄곧 연구해왔다. 그는 올림픽 출전 선수, 체스 그랜드마스터, 유명한 피아니스트, 프리마 발레리나, PGA 골프 선수, 스크래블 챔피언, 방사선 전문의 등 수많은 전문가를 조사했다. 에릭슨은 세계적인 전문가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음 그래프는 에릭슨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로 밝혀졌다. 자기 분야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향상되는 폭은 경미해진다. 기술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학습 곡선에서 놀랄만한 사실은 기술 발달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에릭슨의 한 연구에서는 독일 음악원의 최우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 기량을 갖추기까지 10년간 약 1만 시간을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에 그들보다 기량이 못한 학생들이 같은 기간에 연습한 총 시간은 그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이 원숙한 무용가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고 단언한 말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하다. 1세기도 전에 전신원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모스부호를 익히는데 수년간의 어려운 수습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능숙한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그렇다면 몇 년이나 걸렸을까?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대단히 노련하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전신원이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에릭슨의 논문 전체를 읽는다면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조사한 음악가 중에는 10년이 되기 전에 최고의 연주 실력에 도달한 이도 있었고 10년 이상 걸린 이도 있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과 10년의 법칙이 널리 입소문이 난 이유도 이해가 된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와닿기 때문이다. 몇 시간, 몇십, 몇백 시간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수천 시간 더하기 수천 시간의 연습이라는 실감이 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에릭슨의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경험이 항상 탁월한 기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에릭슨이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내 경험을 예로 들어 질문했다. 에릭슨 교수님, 저는 18살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1초도 빨라지지 않았어요. 수천 시간을 뛰었는데도 올림픽 출전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거 흥미롭네요.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에게는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겠죠? 청바지를 예쁘게 입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아니면 목표를 세운 거리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가 달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라디오를 들어요. 그날 끝내야 할 일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저녁 식사로 무엇을 준비할까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자 에릭스는 내가 조깅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왔는지 물었다. 속도, 거리, 조깅 후 심박동수 또는 조깅과 전력 질주를 교대한 간격 등 아무것도 메모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런 것들이 왜 필요했겠는가? 코스도 적지 않았다. 매번 지난번과 같은 코스를 달렸기 때문이다. 코치도 없겠네요. 나는 민망해져 그냥 웃었다. 아, 그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알겠어요.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 즉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로디 게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습 때마다 내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코치님이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는 연습을 10번 하라고 주문하면 다음 날 연습할 때는 1분 14초에 주파하려고 했습니다.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면 다음에는 1분 14초, 그 다음에는 1분 13초로 계속 기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다. 바이올린의 거장인 로베르토 디아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킬레스건, 즉 문제 해결이 필요한 특정 연주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습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농구 선수인 케빈 듀란트는 혼자 동작을 연습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히 개선하는데 연습 시간의 70%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혼자 연습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다른 음악가와 함께 연습한 시간보다 그들의 발전 속도를 훨씬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울리크 크리스텐센은 그 교훈을 이렇게 배웠다. 의사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그는 의식적인 연습의 원리에 입각해 어댑티드 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의 초반 프로젝트 중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복잡한 심장계통의 응급 상태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가상현실 게임이 있었다. 어느 날 교육 도중에 아무리 해도 게임을 못 마칠 것 같은 의사와 단둘이 남게 됐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크리스텐센이 말했다. 그 의사는 멍청한 사람도 아닌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피드백을 줘도 몇 시간째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우리 둘만 남았죠. 몹시 짜증이 난 크리스텐센은 다시 피드백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를 저지했다. 타임아웃! 크리스텐센이 소리쳤다. 좀 전에 환자에게 실시했던 처치 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지침에 따랐는지 확실치 않은 처치가 있었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확신하는 결정부터 열거한 뒤에 불확실하게 내렸던 결정 몇 가지를 꼽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잠시 숙고했다. 크리스텐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말을 끝낸 의사에게 앞서 10여 차례 제시한 똑같은 피드백이 쓰인 모니터를 보여줬다. 다음번에 의사는 정확히 절차에 따랐다.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다시 반복 또 반복한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마침내 완벽히 달성할 때까지,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 크리스텐센은 그 의사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 뒤에 그가 아무런 실수 없이 절차대로 할 때까지 계속 연습시켰다. 그가 4번 연속으로 완벽하게 절차를 따른 후에야 크리스텐센이 말했다. 잘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도전적인 목표에 도달한 다음에는 무엇이 남는가?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전적 목표를 놓고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온다. 제8장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 열정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다. 그리고 또 다른 원천은 목적, 즉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투지가 강한 사람들의 성숙한 열정은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적이 우선이다. 그것이 내가 알렉스 스콧 같은 그릿의 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스콧은 늘 아팠던 기억뿐이었다. 그녀는 1살이 되던 해에 신경모 세포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4살 생일을 맞은 직후에 알렉스는 엄마에게 병원에서 나가면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대를 갖게 됐다. 그녀는 5살이 되기도 전에 첫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운영해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들이 나를 도와줬듯이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2,000를 모았다. 4년 뒤에 알렉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레모네이드 판매에 동참해 그녀의 이름으로 $1,000,000 이상을 모금했다. 알렉스의 가족은 그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알렉스 레모네이드 판매대 재단을 설립했고 지금까지 $2억 넘는 암 연구 기금을 모금했다. 스콧은 특별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끌리고 나중에야 개인적인 관심사가 어떻게 타인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 인식한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심에서 출발해 절제하며 연습하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타인 중심의 목적으로 통합되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이 3단계 진행 과정에 처음으로 주목한 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블룸은 30년 전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 예술가, 수학자, 과학자들과의 면담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조사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 학습 모형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성장 과정이나 훈련 같은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블룸의 연구 대상이었던 비범한 인물 모두가 3단계를 확실히 거치며 발전해왔다. 우리는 관심을 다룬 제6장에서 블룸의 초기 단계를, 연습을 다룬 제7장에서 중기 단계를 논의했다. 이제 블룸의 모형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긴 단계인 후기를 논의할 차례로 블룸은 이 단계를 자기 일의 더 큰 목적과 의미가 마침내 분명해지는 시기로 정의한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릿의 전형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도보다 훨씬 깊이 있는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릿의 전형들은 목표 지향적이며 그 목표 역시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다. 내가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캐물으면 그들은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말을 찾느라 더듬거리면서 진심 어린 답변을 들려주고는 했다. 그런데 그 답변에는 언제나 타인이 언급됐다. 자녀들, 고객, 내 학생 등 특정한 타인이 언급될 때도 있었고 이 나라, 스포츠, 과학, 사회처럼 상당히 추상적인 타인이 언급될 때도 있었다. 어떤 대답이든 요지는 같았다.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고, 좌절과 실망, 고군분투,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목적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 외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알렉스 스콧 같은 조숙한 이타주의자는 타인 중심의 목적을 추구한 사람의 본보기로 쉽게 이해가 된다. 제6장에 소개됐던 그릿의 전형인 미술운동가 제인 골든도 마찬가지다. 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골든은 대학 졸업 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벽화가로 활동했다. 골든은 20대 후반에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골든은 급성 증상이 완화됐을 때 처음에 진단받은 기간보다는 오래 살겠지만 만성 통증을 안고 살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향인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그녀는 시장실 산하기관에서 작은 반 그래피티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고 그 후 30년 동안 소규모 프로그램을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으로 키워냈다. 현재 50대 후반인 골든은 지금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주일에 6, 7일을 일한다. 한 동료는 그녀와 일하는 것을 선거 전날 선거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듯한 나날의 연속이라고 비유한다. 골든에게는 그 시간들이 더 많은 벽화가 그려지고 벽화 프로그램이 성장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이 작품을 만들고 경험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금 루푸스는 어떠냐는 내 질문에 골든은 이제 통증은 동반자와 같다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한 번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울었던 적도 많아요. 바위를 언덕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일을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봐야 소용없으니까 다시 힘을 낼 방법을 찾죠.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일이 흥미로워서일까? 그러나 골든에게 관심과 흥미는 동기의 출발점일 뿐이다. 전부 봉사 정신으로 하는 일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게 원동력이에요. 내게는 그게 도덕적 의무감이죠. 그녀가 더욱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예술은 생명을 구해주니까요. 다른 그릿의 전형들이 가진 상위 목표도 골든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목적이 있다. 유명한 와인 평론가인 안토니오 갈로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와인 평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알려주고 싶은 일입니다. 나는 식당에 들어갔을 때 모든 테이블에 멋진 와인병이 놓인 광경을 보고 싶어요. 갈로니는 사람들의 미각을 일깨워주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럴 때 전구 하나가 반짝 켜지는 느낌인데 앞으로 100만 개의 전구가 켜지기를 원한다고 한다. 식료품과 와인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와인에 매료되었던 갈로니에게는 관심이 먼저였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열정이 훨씬 커졌다. 나는 뇌 전문 외과 의사도 아니고 암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일어납니다.
따라서 내 그릿 사전에서 목적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뜻한다.